회계사 네. 출신의 네. 상위 0.1% 부자. 꼬마 빌딩도 보유하고 네네. 계시고 네. 나인원 한남에도 거주하시고. 어이구. 자산 100억 이상은 있어야 부자구나.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준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자동차, 미술에 대해서 굉장히 유익한 컨텐츠를 만들어주고 계신 분이시죠. 터보 832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네. 자, 터보 832님을 딱 보니까 회계사 네. 출신의 네. 상위 0.1% 부자. 이 문구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아, 네네. 뭐 사람들이 만들어서. 뭐 딱 보니까 다 가지신 분이에요. 아니 그 터보 83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계신데 그 어떤 의미가 있나요? 사실은 없고요. 제가 블로그를 되게 오래 했어요. 글 쓰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때 블로그 네임을 정했어야 됐는데 어릴 때는 터보라는 말이 사실 터보가 이제 차에 들어가는 과급기를 이야기하는 건데 네네. 터보 차저를 이야기하는 네네. 건데 그게 달리면 뭔가 좀 빠를 것 같고 832는 제가 83년생이에요. 근데 2월생은 네. 아닌데 네네. 6월생인데 네. 근데 6이 있더라고요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제 2가 종결음 5랑 같이 종결음으로 끝나서 832로 했습니다. 아무 네. 의미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굉장히 젊으신데요.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터보님을 모시고 이제 부자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터보님이 생각하시는 우리나라 부자의 기준이 좀 있나요? 사실 여기 KB 부동산 채널이잖아요. 네. 근데 KB 부자 보고서를 제가 매년마다 리뷰를 하거든요. 근데 뭐 24년 그 보고서로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현금 10억 플러스 뭐 이제 깔고 앉는 이제 부동산 자산 네. 10억을 만족을 하면 부자다라고 해서 46만 1,000명을 이제 부자로 정의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와닿지 않는 분들이 좀 많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KB 보고서에 보면 매년 또 이제 하나의 지표를 또 추가를 했는데 부자가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이 또 나와요. 근데 거기서는 부자가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에 가장 이제 높은 응답 비율이 100억 이상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근데 100억은 순자산은 아니고 자산인 것 같고, 네. 근데 어쨌든 저도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서울에서는 자산 100억 이상은 있어야 부자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욕을 좀 먹겠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네네. 일단 뭐 한국 부자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부자들도 자산 배분이 부동산에 좀 치우쳐져 있나요? 자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비중은 떨어지긴 해요. 예, 초고자산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50%대 그리고 이제 고자산가 같은 경우는 60%대 이렇게 나오는데 주변 지인들을 봐도 확실히 어느 정도 일정 이상 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부동산 비중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가액은 늘어나는데 비중은 확실히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 부자들이 부동산 투자 비중이 훨씬 높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랑 다른 뭐 이제 미국이라든가 미국은 근데 워낙 금융 선진국이니까 근데 유럽하고 비교해도 우리나라 부자들이 부동산 투자 비중이 높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뭐 부동산 이외에도 혹시 요즘에 뭐 불안정성 때문에 금 굉장히 많이 선호하시는데 금이나 보석 같은 거 혹은 뭐 그 외에 어떤 실물 투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비중이 좀 어떨까요? KB 보고서에도 이제 대체 투자처로 금이 가장 선호가 됐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게 거기 나와요 설문조사로. 근데 사실은 제 주변에서는 금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고요. 주변을 봤을 때. 근데 저도 그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체 투자품이 굉장히 많은데 영역이 되게 넓잖아요.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근데 금에 이렇게 정말 많이 투자를 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좀 보고 놀랬고, 근데 제 주변에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투자 상품 중에 지금 부동산도 말씀해 주셨고 금도 말씀하셨고 대체 상품 여러 섹터를 말씀하셨는데 금융 상품도 혹시 좀 주의 있게 보시나요? 네네, 저는 뭐 이런 얘기 제 입으로 하기 좀 민망하지만 비트코인 4년째 존버하고 있습니다. 존버를 하고, 4년째요? 평단가 4,000대인데 결국은 주변에 중거 집단 누가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 주변에서 비트코인 홀드 해가지고 진짜 좀 큰 부자 되신 분들 보면 이렇게까지 오를 줄 몰랐다고 다 얘기는 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공대 출신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크립토 쪽에 관심이 있었던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있으니까 자기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홀드를 하다가 이제 엄청 거부가 된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중거 집단이 나의 투자 성향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자산 같은 경우는 뭐 크립토도 조금 하고 있고 홀드를 계속 하고 있고 주식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제가 느낀 바로는 주식이 난이도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제일 높은 투자 난이도를 가진 게 주식이 아닐까 생각해요. 주변에 주식 전업 투자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전업 투자로 이게 몇십억 단위가 아니고 뭐 천억 단위도 있고 막 이래요. 이렇게 진짜로 자기가 번 돈이. 근데 그 친구들하고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나도 공부하는데 자신 있고 나도 뭐 공부 좋아하고 하니까 내가 일하는 시간 외에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해서 하면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전업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잘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의 영역이 아니구나라고 포기를 했습니다. 네. 한국의 부자들이 지금 현재 뭐 미래 자산 운용에 대한 계획을 조금 세우셨을 것 같은데 2025년 부자들은 어떤 투자 방향을 좀 가져갈 거라고 좀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부동산의 비중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부동산은 여전히 한국 부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일 거고 아파트 포함해서. 근데 최근에 목격되는 뚜렷한 변화, 재밌는 지표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2019년만 해도 한국의 부자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를 거의 안 했어요. 근데 2024년을 보면 미국 주식으로 옮겨간 비중이 되게 높아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전 세계에서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국 부자들이 최근에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한 3년 전, 4년 전만 해도 지방에 좀 이제 큰 병원 하시고 이제 병원장님들 만나면 삼성전자 주식 사서 존버했더니 막 2배 됐어. 이러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때 8만 원대였는데 지금 5만 원대로 내려왔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이거 해봤다 안 된다. 우리나라 주식 대형주 묻어나봤자 안 돼. 박스권에 이제 자꾸 잠기니까. 이러면서 이제 미국장으로 실제로 많이 이동한 것 같아요. 일반 투자자들도.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뚜렷하게 목격이 됐었고 올해도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19년, 20년만 해도 야 크립토 거 다 사기야 이랬었어요. 부자들은. 근데 이제 일부의 부자들 또는 일부의 이쪽이 좀 확신이 있거나 이제 트레이딩하는 친구들만 해가지고 부자가 됐죠. 근데 최근에는 이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뭐 알트코인은 여전히 저는 대부분이 사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트코인 저는 안 해요 아예 그래서. 근데 그래도 비트 정도는 크립토 세계가 완전 망하지 않으면 자산의 일부, 뭐 몰빵은 아니고요. 자산의 아주 일부는 좀 배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자들이 확실히 주변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대가 변해가는구나라고 느끼고 있어요. 자, 결국 부동산은 여전히 조금 중요할 거고 금융 상품은 그래도 국내보다는 해외 쪽이 조금 더 나을 거고 코인도 어느 일정 부분은 자산 배중을 좀 둘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자, 터보님이 보시기에 이제 한번 부동산에 좀 더 여쭤보면 우리나라 대장 아파트는 어디라고 보세요? 되게 여러 종류의 아파트 상품이 있잖아요. 이제 뷰에 좀 포커싱이 돼 있는 주상복합 쪽에서 대장이 어디냐 물어보면 아크로서울 포레스트일 거고요. 성수동에 있는 가장 비싸기도 하고 상품성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대형 평대 위주로 모여 있는 이제 고급 아파트 대장이 어디냐라고 보면 나인원 한남일 거고요. 한남덜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일반 아파트 중에서 대장이 어디냐 물어보면 반박이 여지없이 반포 원베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3개 정도가 대장 아파트를 리딩해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역적으로 보면 지금 뭐 반포 강남 그리고 이제 성수 그리고 또 용산 이렇게 조금 세 축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터보님이 보시기에 지역성은 어디가 조금 입지가 제일 좋다라고 보세요? 이게 입지를 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반포랑 압구정이 제일 많이 비교를 해요. 근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 결론은 어디가 더 상급지라고 보긴 좀 힘든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고 대중교통 위주로 봤을 때는 반포가 교통이 좀 더 좋고요. 근데 차로 다니는 거는 반포도 좋지만 이제 압구정이 좀 더 이제 좋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강남 업무지간 가깝고 상권도 고급 상권들이 많고 반포는 이제 생활 인프라와 관련돼 있는 상권들이 많고 각각의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가 더 상급지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미안 원베일리가 최근에 이제 52평이 106억 신고가를 또 찍었더라고요. 평당 이제 2억을 돌파했다라는 기사가 좀 나오고 있는데 평당 2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좀 혹시 보시나요? 뭐 결국은 그게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전체 시장 대비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그 거래만 놓고 보면 같은 달 24년 12월에 거래가 됐는데 24년 12월에 같은 평형대가 84억에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22억이 튀어서 거래가 된 거죠. 근데 84억에 그런 거래가 된 데는 굉장히 뷰가 안 좋고 막 저층에 이런 데냐? 그렇진 않아요. 거기도 고층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약간 오버슈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약간 튀는 거래다. 실제로 추세선
시선을 보면 완전히 튀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원베일리 34평도 60억에 거래된 게 등기가 됐잖아요. 이제 84 타입 60억 한번 찍고 그 이후로는 다 55억, 52억, 뭐 이제 좀 싸게 된 데는 뭐 이제 50억 뭐 밑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전 60억도 약간 튀는 거래였고 가장 안 좋은 호수가 아니고 어느 정도 괜찮은 호수가 84억에 거래가 됐으면 약간 좀 튀는 거래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최고가 아파트들은 약간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위험 자산이지 않나요? 왜냐면 뭐 물론 지금은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있지만 한번 떨어질 때는 또 굉장히 급하게 네.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부동산 이제 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압구정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가 거의 뭐 계속해서 승승장구해서 올라갈 거다. 반포가 2억 찍었으면 압구정 3억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2009년부터 14년까지 부동산 하락기를 겪었을 때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38%가 빠졌어요. 근데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100억짜리면 38억이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빠진 거죠. 근데 그 뒤로 이제 8년 동안 계속 이제 상승장이었으니까 계속해서 올라왔는데 사람들은 지난 한 4, 5년 정도의 과거만 본다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투자에 실패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22년이 서울 아파트가 완전 하락장이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안 좋았어요. 장이 하반기부터 굉장히 안 좋았고 울파포도 당시에 미분양 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았었고 당시 잠실 엘스 지금 30억을 바라보고 있는 엘스도 네. 그 당시에 10몇 억, 네, 20억 깨졌잖아요. 네네. 그랬었는데 그때 이런 이제 초고가 아파트들 나인원이나 더힐이나 ASF나 이런 데는 거래는 안 됐지만 한 번도 하락 거래가 없었어요. 아,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위험하지만 또 안전자산이다 이런 하방이 좀 말씀이신 단단한 거죠?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뭐 대출이 전혀 없는 네, 네, 이런 네, 시장이다 네.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터보님 혹시 올해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상반기에 좀 내 집 마련을 조금 염두에 두고 계신 실수요자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분들께 좀 이것 좀 한번 좀 확인해 봐달라. 좋은 말씀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는 무리한 대출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무리한 대출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이제 투자 시장을 보면 제가 뭐 투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투자자들 우리 같은 사람들을 보면 캐시플로우가 좋은 사람들이 투자에 성공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투자를 성공을 하려면 건물이든 뭐 아파트든 자기 캐시플로우가 충분히 있어야 버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기 삶이 망가지면서까지 이걸 레버리지를 풀로 썼는데 다행히 엄청나게 올라가면 부자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뭐 경매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버틴다 해도 삶이 망가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본업에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지 못하고 그럼 계속해서 뭔가 일이 안 되고 본업도 잘 안 망가지게 되고 그러면 결국 다 이제 악순환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레버리지를 좀 많이 안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캐시플로우를 꼭 확인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뭐 상식적인 얘기지만 욕심에 눈이 멀면 이걸 확인 잘 안 하더라고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뻘짓하지 말고 꼭 집을 사라. 서울 아파트. 이런 일 진짜 많이 해요, 제가. 근데 저는 절대 안 할 건데 아, 근데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절대 안 한다고 네, 말씀하시죠. 나름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 생애 주기 소득을 봐야 돼요.